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남원 서문교회 김춘광 형제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몇 가지 동물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이러한 동물들이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우연히 그냥 생겨난 것인지 아니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처음부터 완벽하게 설계된 하나님의 작품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함께 가져보고자 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처음 시작부터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유로 성경은 비과학적이다, 신화적이다, 비이성적이다, 또 미신적이다. 그래서 못 믿겠다. 그래서 나는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진화론을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러나 진짜 이 진화론이 정말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이론일까요? 진화론은 가장 비과학적인 우연과 상상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겠다고 시도합니다. 가상적인 이야기를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한 것이죠. 진화론이 사실이라는 주장을 뒷받칠 만한 결정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가상적인 진화론이 이 우주와 생명에 대한 최초의 가정은 모두 상상으로 시작합니다. 우주 만물의 시작을 본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있을까요? 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죠. 실험을 통해서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관찰되거나 발견되는 자료를 증거로 해서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진화론은 오랜 시간, 그리고 오랜 시간이라는 시간 개념과 우연이라는 이 가정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주의 나이 150억 년, 지구의 나이 45억 년, 또 생명의 시작 38억 년이라는 사람이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시간 단위를 끌어들이고 거기에다가 우연을 곁들여서 상상의 나래를 펼칩니다. 그 결과 그들이 근거로 제시했던 중요한 이론들이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하나둘씩 사실이 아닌 조작된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는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 창조의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각기 종류대로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랜 시간이 아닌 목적에 맞게 처음부터 완벽하게 생존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창조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수많은 작품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면서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작품들을 관찰하고 연구하고 생각하면 누가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어디 속에 보여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 속에 보여주었다고 말씀하시죠. 자, 그들은 무엇일까요? 그가 만드신 만물을 말합니다. 그 만물 속에 분명히 보여주었고 알려주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무엇을 보여주었고 무엇을 알려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지, 또 하나님의 신성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알려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물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과연 그러한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이 만드신 몇 가지 동물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무엇이 보입니까? 시계가 있습니다. 자, 이 시계를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혹시 이 중에 이 시계를 보면서 저건 우연히 만들어졌어. 또 저절로 만들어졌어.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지금 여기에 계셔야 할 것이 아니라 아마 병원에 좀 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계를 보면서 누군가 정확한 시간을 알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설계했고 또 누군가 조립했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죠? 복잡하니까. 근데 복잡한데 질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질서정연하니까. 그리고 정교하죠. 그리고 정확하니까 우리는 분명히 설계자가 있고 또 만든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때에는 적기의 이동이나 탐지를 사람의 감각에 의존했습니다. 그래서 공군 조종사들은 이 하늘에서 눈으로 적기를 찾아서 공중전을 펼쳤습니다. 그 당시 2차 세계대전 당시를 배경으로 했던 영화들을 보면 이 조종사가 조종을 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뭘 꺼내요? 뭘 꺼냅니까? 망원경을 꺼냅니다. 망원경을 꺼내서 적기를 찾는 그런 영화 장면을 아마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보이는 이 사진은 지상에서 침투하는 이 땅에서 침투하는 적기를 청각으로 우리 귀로 감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 스피커처럼 커다랗게 생긴 이 나팔에 붙은 헤드폰을 병사에게 씌워서 비행기 소리를 감지하게 했던 것이죠. 자, 그러나 한밤중에 기습적으로 날아오는 이 독일군 폭격기를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영국 공군이 이 야간에 바다를 은밀하게 건너오는 침투하는 이 독일군 폭격기를 정확히 찾아내기 시작했어요. 캄캄한 밤에도 영국 공군은 이 대낮에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이 독일군 폭격기를 찾아내서 격추시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영국 공군은 어떻게 미리 알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 비결은 이 레이더 덕분이었습니다. 이 레이더란 전자파를 이용해서 물체를 탐지하는 기술인데 원리는 이렇습니다. 여기 안테나 보이시죠? 이 안테나에서 사방으로 전자파를 쏩니다. 그러면 쏜 전자파가 직선으로 나가다가 어떤 딱딱한 대상에 부딪히게 되면 그 소리가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것을 반향이라고 합니다. 반향. 그리고 그 반사된 전자파를 이 전자파가 도착하기까지 이 시간을 측정합니다. 그러면 이 반사된 물체까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거리, 또 방향, 속도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레이더 기지는 비밀리에 이 영국 해안에 해안을 따라서 쫙 세워졌고 그 암호명이 바로 체인홈이었습니다. 바다 건너서 이 도보 해협을 건너 수십 킬로 떨어진 이 프랑스에서 이 독일군 비행기가 뜨는 순간 영국 공군은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건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 당시에. 이 레이더 시스템을 최초로 개발한 사람은 영국의 물리학자인 로버트 왓슨 와트에 의해서 세계 최초로 이 군사적 목적으로 조기경보 레이더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레이더 시스템이 이후 전쟁에 미친 영향은
아주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날까지 그 전쟁의 양상을 완전히 바꾼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레이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힌트를 얻은 동물이 있습니다. 자, 캄캄한 동굴에서 날아다니는 동물. 어떤 동물일까요? 네, 박쥐입니다. 이 박쥐는 이 레이더의 원리를 이용해서 먹이를 사냥하는 동물입니다. 전자파 대신에 초음파를 쏘거든요. 주로 밤에 사냥하고 낮에는 잠을 잡니다. 자, 이 박쥐가 어떻게 이 캄캄한 밤에 이 먹이를 사냥할까요? 이 박쥐는 이 목구멍에서 근육을 움직여서 코를 통해서 소리를 냅니다. 그 소리를 초음파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람이 귀로 들을 수 있는 주파수를 가청 주파수라고 합니다. 그 가청 주파수의 범위는 보통 20Hz에서 2만 Hz, 그 범위의 소리를 사람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2만 Hz를 벗어나게 되면 듣지 못하는데 그 소리를 초음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박쥐가 내는 소리를 사람은 들을 수 없습니다. 박쥐는 이 코를 통해서 1초에 10번 정도 소리를 냅니다. 그러다가 이 소리가 이 먹잇감에 부딪혀서 다시 되돌아오며 반사되어 오면 이제 그 소리를 증폭을 시켜서 1초에 200번 정도의 소리를 증가시킵니다. 자, 박쥐는 이처럼 이 초음파를 이용해서 이 동굴 속같이 어두운 곳에서도 보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눈을 한번 감아 보시겠습니까? 자, 눈을 한번 다 꽉 실눈 뜨지 마시고 다 감아 보십시오. 자, 그리고 저에게 한번 나름대로 소리를 한번 내보십시오. 그 소리는 뭐 입으로 또는 코로 나름대로 한번 소리를 한번 내보십시오. 아무도 소리를? 예. 자, 혹시 제가 들고 있는 이 물체가 보이시는 분 계십니까? 마이크. 네. 방금 마이크라고 하신 분은 사람입니다. 네. 혹시 이 중에 제가 들고 있는 물체가 마우스라는 것이 보이는 사람은 아마 동굴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눈을 이제 뜨십시오. 주무시면 안 됩니다. 박쥐는 이처럼 소리로 사물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보는 정도가 아니라 물체를 입체적으로 봐요. 그리고 그 물체가 어떠한 모양과 어떠한 재질, 질감을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보는 것입니다. 박쥐가 보는 해상도는 1mm 정도까지도 구분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은 사람이 만든 최첨단 레이더로도 탐지할 수 없는 크기입니다. 이 사람이 만든 이 레이더로 탐지할 수 없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한 가지는 크기가 너무 작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너무 낮게 나를 때. 저공으로 비행하는 물체는 레이더로 탐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아마 뉴스에서 한번 떠들어댔었죠. 북한의 이 무인기 드론이 서울 항공을 막 휘젓고 돌아다녔잖아요. 그게 너무 작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저공으로 날기 때문에 그 최첨단 레이더로도 탐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박쥐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크기가 작아도 또 저공으로 날아도 다 탐지할 수 있는 것이죠. 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홀에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캄캄한 그런 어두운 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캄캄한 어두운 방입니다. 칠흑 같은 어두운 방. 그리고 여기에 가느다란 철사줄로 촘촘하게 그물을 치듯이 딱 쳐놨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일반적인 우리가 보는 새를 한번 풀어놨을 때 그 새가 어떻게 될까요? 날 수 있을까요? 거의 움직이지도 못하고 바로 날자마자 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박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 철사줄을 피해서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죠. 어둠 속에서 이동하고 사냥하기 위해 최첨단 초음파 영상 탐지기를 그 몸에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박쥐를 보면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거꾸로 매달려 살까요?
왜 피곤하게 그냥 똑바로 다른 새들처럼 전기줄에 앉아 있거나 그러면 될 텐데 왜 거꾸로 매달려 살까요? 굳이? 이것은 박쥐에게는 날기에 가장 좋은 자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적인 이 새는 공기의 흐름, 이 양력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땅에서 날아오르기에 좋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반면 이 박쥐는 새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요. 그러나 땅에서 이렇게 날아오르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서 언제든지 뛰어내려서 이루 없이 날기에 가장 좋은 자세이기 때문에 박쥐가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 있으면 편할까요? 힘들까요? 여러분 철봉에 매달려 봤습니까? 얼마나 매달려 있을 수 있죠? 네, 30초. 오래 매달려 있네요. 네. 얼마 안 있어서 근육이 힘들고, 그냥 우린 떨어지죠. 근데 박쥐는 거꾸로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이 박쥐가 거꾸로 매달리면 그 원리는 이렇습니다. 이 박쥐의 몸무게로 인해서, 자, 몸무게가 어디로 끌어당기죠? 아래로 끌어당기죠? 그러면서 힘줄을 아래로 잡아당기게 됩니다. 그러면 힘줄은 자동으로 이 발톱을 어떻게 하냐면 착 꺾이게 만들어서 자동으로 발톱을 걸어서 매달리게 만드는 것이죠. 마치 자동문처럼. 이 박쥐의 다리는 근육이 없어요. 힘줄로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매달려서 철봉에 손으로 또는 발로 매달려서 힘든 이유는 근육으로 버티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이 박쥐는 힘줄로 자동으로 그것도 발톱을 몸무게에 의해서 움켜쥐게 만드는 것이죠. 자,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박쥐를. 자,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 있으면 피가 어디로 몰릴까요? 네, 머리로 몰리겠죠? 여러분 물구나무를 서봤습니까? 예. 잠깐은 물구나무 서 있는데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오랫동안 지속되면 끝까지 참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망에 이를 수 있겠죠? 피가 몰려서. 그러나 박쥐는 사람의 혈액순환 기관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거꾸로 매달려 있어도 그 피가 머리로 몰리지 않게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 이 박쥐의 몸에 이런 첨단 장치들을 설치했을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장애물을 유유히 피하고 먹이를 탐지할 수 있는 능력, 누가 주었을까요? 쉽게 날아오르기 위해 거꾸로 매달리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거꾸로 매달려 있어도 전혀 힘들지 않고 또 피가 머리로 쏠리지도 않는 이렇게 설계하신 분이 누구일까요? 자, 이 모두가 오랜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우연히 생길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그러한 일입니까? 네. 박쥐가 맨날 낮에만 살다가 보니까 왜 이렇게 천적들이 너무 많아요. 박쥐 약하잖아요. 네, 그래서 난 낮이 싫어. 그래서 동굴로 들어가 살다 보니까 점차 오랜 시간 지나니까 우연히 생긴 그런 특별한 능력들입니까? 예, 우린 이것을 진화론으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능력들입니다. 누군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처음부터 완벽하게 설계된 하나님의 작품인 것이죠. 자, 여기서 중간에 퀴즈 하나 여러분에게 내겠습니다. 자, 이 퀴즈를 맞힌 분에게는 제가 커피 쿠폰, 혹시 커피를 싫어한다면 다른 음료 쿠폰을 핸드폰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퀴즈 내겠습니다. 자, 이 박쥐 배설기관이 이제 어딘지를 먼저 말씀드릴 거거든요. 박쥐는 어떻게 오줌을 쌀까? 이것이 여러분 퀴즈인데, 자, 배설기관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줌을 싸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로 그냥 다 떨어지겠죠? 자, 제가 세 가지 1, 2, 3번을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을 맞추는 분들에게 제가 커피 쿠폰을 보내드릴게요. 자, 1번. 배설할 때는 똑바로 매달려 배설한다. 2번. 하늘에 날 때만 배설한다. 3번. 땅에 내려와 배설한다. 자, 손을 들어서. 자, 제가 눈에 가장 먼저 띄었던 사람은 저기 하얀, 예. 네, 맞습니다. 예? 맞았어요. 너무 쉽게 맞췄어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나중에 저하고 상담 한번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 박쥐가 실제 어떻게 오줌을 누는지 한번 그 동영상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주의 깊게 보십시오. 박쥐가. 자, 마지막까지. 네, 마지막 뒤처리까지 깔끔하게 하죠. 네. 다음에 또 다른 동물 한 가지를 또 살펴볼 것입니다. 자, 이 동물은 나무에 구멍을 뚫어 집을 짓고 또 나무 속에 사는 그 곤충을 잡아먹고 사는 새입니다. 이 새는 어떤 새일까요? 네, 딱따구리입니다. 너무 쉬워서 커피 쿠폰은 없습니다. 네, 우리 딱따구리를 생각할 때마다 그냥 보면 잘 의문점이 없어요. 그러나 연구하고 주의 깊게 살펴보면 또 생각하면 정말 궁금한 것이 한둘이 아니에요. 자, 먼저 이 나무를 쫄 때 머리가 아프지 않을까요? 네, 딱따구리가 구멍을 뚫기 위해 쫄 때 1초에 몇 번이요? 20번 정도를 쫀다고 합니다. 그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소리 같이 들려요? 뭔가 따발총 소리 같죠? 예, 따발총, 기관다청이라고 하나? 예, 그런 소리 같아요. 자, 한 번 쫄 때마다 딱따구리가 받는 충격, 중력의 몇 배요? 1000배. 우주 비행사가 수직 이루고 할 때 여러분들은 그 우주 비행사의 얼굴이 본 적 있습니까? 예,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예, 막 일그러지죠? 예. 그 수직 이륙 시 받는 그 힘의 250배. 예,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충격으로 나무를 쪼는 것입니다. 이 딱따구리가 나무를 쫄 때 받는 충격의 10분의 1만 사람이 받아도 뇌진탕으로 사망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콘크리트 벽이, 아주 두꺼운 콘크리트 벽이 딱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리고 그냥 달려가서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시속 몇 킬로요? 25km. 이것은 뭐냐면 100m를 10초에 달리는 사람의 속도가 36km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보통 100m 몇 초에 달리죠? 한 15, 16, 17 그 정도 달리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두말할 필요 없이 전력 질주해서 100m 달리기, 전력 질주해서 그 콘크리트 벽에 어떻게 머리를 박아요. 근데 한 번 박는 게 아니라 몇 번이요? 1초에? 그것도 초당 몇 번이요? 20번. 네. 자, 이렇게 박으면 우리 머리가 어떻게 될까요? 온전할까요?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겠죠? 이 엄청난 충격을 딱따구리는 과연 어떻게 견뎌낼까요? 자, 그 비밀은 이 딱따구리의 이 머리 구조에 있습니다. 보통 모든 새는 이 부리와 머리뼈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냥 일체형이죠. 그런데 이 딱따구리만 유일하게 이 부리와 머리뼈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쫄 때 그 충격은 이 부리를 통해서 머리로 전달되어서 뇌에 충격을 가합니다. 이 딱따구리는 부리와 연결되는 이 머리뼈 사이에 뭐가 있냐면 이 스펀지 조직, 이 스펀지 조직과 같은 다공성 뼈가 있어요. 그래서 그 충격을 대부분 흡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네모 안에 있는 사진은 이 스펀지 조직을 이 전자현미경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예, 가운데 층에 뭐가 있습니까?
공기층이 있죠. 사이사이에. 예, 충격을 흡수하는 공기층이 있어요. 이것은 마치 사람이 머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뭘 쓰죠? 오토바이 탈 때 이럴 때 헬멧을 쓰죠. 그 헬멧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스펀지 조직은 또 어디에 있냐면, 이 뒤쪽 머리뼈, 이 머리뼈와 뇌 사이에도 그 스펀지 조직이 동일하게 있어서 충격을 흡수합니다. 자, 딱따구리가 나무를 쪼기 위해서 뒤로 이렇게 머리를 젖히면 뇌가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가겠습니까?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에 의해서 앞으로 가겠죠? 그리고 세게 나무를 쫄 때, 앞으로 나무를 쫄 때, 뇌가 어디로 갑니까? 뒤에 머리뼈 쪽으로 향하게 되죠? 여기에 만약에 스펀지 조직과 같은 그런 완충장치가 없으면 그 뇌에 손상이 가겠죠. 그러나 이 사이에도 바로 스펀지 조직, 아까 보았던 전자현미경으로 봤던 그런 조직이 있어서 충격을 흡수합니다. 그야말로 딱따구리의 이 머리 구조는 이 뇌를 나무를 쪼을 때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뇌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딱따구리는 온몸의 구조가 그야말로 구멍을 뚫기 위해서 알맞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먼저 부리를 보게 되면 끌 모양처럼 단단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멍을 뚫게 적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동차를 탈 때 무엇을 맵니까? 안전벨트 매죠. 왜 안전벨트를 매죠? 만약에 사고가 나면 충격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밖으로 튕겨나가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벨트를 매죠. 이 딱따구리도 나무를 쫄 때 충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난 충격이 있죠. 아까 보았죠, 우리가. 그렇다면 이 충격으로 딱따구리에 약한 부위가 있다면 그것이 튕겨나올 수 있겠죠. 자, 이 딱따구리 볼 때, 머리를 볼 때 어디가 가장 약한 것 같아요? 눈알입니다. 눈알. 눈알이 튕겨나오지 않는 비결이 있어요. 이렇게 두들길 때 수백 분의 1초에 딱 맞춰서 이 눈꺼풀이 눈을 딱 감아서 눈알이 튕겨져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 나무가 보통 어떻게 서 있습니까? 수직으로 서 있죠? 거기 나무에 붙어서 이 나무를 쫄 때 충격으로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추락사할 수도 있겠죠? 자, 어떻게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 비결은 이 발가락과 꽁지깃털, 꼬리깃털에 있습니다. 이 발가락은 네 갈래의 갈고리 모양으로 나무 틈 사이에 고정시켜서 나무를 단단히 붙잡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두 다리와 강력한 이 꼬리깃털이 삼각대처럼 지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충격을 이겨내고 절대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죠. 그야말로 딱따구리는 이 온몸이 그야말로 나무를 쫄 수 있도록 모든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궁금한 게 한둘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의문점이 많죠. 자, 구멍을 뚫어도 자, 저 나무 깊숙이 있는 벌레 이 짧은 부리로 어떻게 잡아먹을까요? 딱따구리는 자기 부리 길이의 4배, 4배나 긴 혀를 가지고 있어요. 약 20cm에서 25cm나 되는 긴 혀. 여러분 혀는 몇 cm 정도 됩니까? 혹시 20cm, 25cm 되는 혀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상당히 길죠? 딱따구리 그 작은 몸에 비례해서 긴 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너무 길어서 사진에서 다 안 보일 정도입니다. 딱따구리는 이 나무 구멍 속으로 긴 혀를 쭉 내밀어서 벌레를 이렇게 콕 찍어서 꺼내 먹습니다. 근데 자, 저 깊숙이 있는 나무벌레, 그것이 나무 속에 있는 벌레인지 아니면 나무인지 혀끝으로 그것을 어떻게 구별할까요? 딱따구리의 혀끝에는 이게 딱딱한 나무인지 아니면 말랑말랑한
내가 맛있는 벌레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센서들로 딱 발달되어 있어서 정확히 구별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자, 나무 깊숙이 있는 벌레를 콕 찍었다 한들 상당히 긴 그 거리를 끌어올리는 도중에 중간에 그 벌레가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예, 혀끝에서 빠져서 벌레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혀끝에는 딱따구리의 이 혀끝에는 끈적끈적한 액체가 발라져 있고 또 거기에 가시로 마치 낚싯바늘처럼 한번 탁 깨면 빠지지 않도록 그러한 모양으로 덮여 있습니다. 가시가. 그래서 한번 찍힌 벌레는 떨어지지 않고 끌어올라오는 것이죠. 또 궁금한 게 또 있습니다. 자, 벌레를 콕 찍어서 잡았어요. 그리고 끌어올립니다. 혀가 짧다고 했습니까? 길다고 했습니까? 길어요. 자, 이 입안 가득히 돌돌돌돌 혀가 말려서 들어오면 거기엔 또 벌레까지 있어요. 자, 기도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막힐 수도 있죠. 질식사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혀뿌리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 사람의 혀뿌리도 어디에 있습니까? 이 아래턱뼈, 윗턱뼈와 이 아래턱뼈가 있는 아래턱뼈에 붙어 있습니다. 근데 딱따구리의 혀는 어디에 붙어 있냐면 이 오른쪽 코 안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벌레를 잡아서 부리로 돌아오면 이 혀가 돌돌돌 말리는 게 아니라 안으로 들어와서 뒤쪽 머리를 돌아서 오른쪽 콧구멍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질식할 염려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딱따구리를 살펴봤는데 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설계된 이 머리 구조, 또 두들길 때 딱 맞춰서 눈을 감도록 설계된 눈꺼풀, 나무를 뚫을 수 있도록 끌 모양처럼 단단하게 설계된 이 부리,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고 나무를 쫄 수 있도록 설계된 이 발가락과 꼬리깃털. 자, 이 모두가 오랜 시간이 지나면 생존을 위해서 자연적으로 우연히 생기는 구조입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이 모든 조건이 동시에 생겨나지 않는다면 딱따구리는 생존 가능성 0%입니다. 진화론으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특별한 구조인 것이죠. 누군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처음부터 완벽하게 설계된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동물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통 새들은 어떻게 알을 부화시킵니까? 먼저 둥지에 알을 낳죠. 그리고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암컷이 무엇을 하죠? 그 알을 어떻게 합니까? 품죠. 알을 품어서 새끼를 부화시킵니다. 그래서 어미의 그 체온으로 온도를 끌어올려서 알을 부화시킵니다. 그런데 결코 알을 품지 않는 새가 있어요. 이 새는 호주에 서식하는 말리폴이라고 하는 새입니다. 이 새는 짝짓기가 끝나면 뭘 하기 시작하냐면 구덩이를 파기 시작해요. 새가 구덩이를 파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알을 낳습니다. 이 알이 부화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온도를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정한 온도를 계속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하죠. 반드시 알이 부화할 수 있도록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죠. 이 새의 알이 부화하기 위한 온도는 33도입니다. 이 온도를 기억하십시오. 몇 도요? 33도. 자, 우리의 이제 목표 온도는 몇 도라고요? 33도를 유지해야 하고 올려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새는 어떻게 알을 품지 않고 어떻게 33도까지 그 온도를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새는 알을 품어서 자기의 체온으로 온도를 끌어올리죠? 자, 근데 이 새는 알을 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 온도를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이 둥지 속 온도가 33도인지를 알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이 33도를 일정하게 유지할까요? 예. 일반적인 새는 계속 품고 있으면서 그 온도를 유지하고 또 굳이 온도를 재지 않아도 항상 그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새는 알을 품지 않고 도대체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수행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떻게 온도를 끌어올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새는 암수가 짝짓기가 끝나면 자, 이 사진에 보는 바와 같이 발가락을 이용해서 이제 막 구덩이를 파기 시작해요. 참 특이합니다. 네, 넓이가 3m. 상당히 넓죠? 또 깊이가 지하로 몇 메타? 땅속으로 1m 되는 큰 구덩이를 팝니다. 그리고 그 구덩이에 이제 알을 낳아요. 그리고 거기에 낙엽이나 이 잔가지를 긁어 모아서 채웁니다. 그리고 뭘 할까요? 그리고 기다립니다. 왜 기다릴까요? 비가 내리기를 기다립니다. 비가 내려서 낙엽이 적당히 쫙 적셔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면 다시 이제 적셔지면 충분히 낙엽이 적셔지면 이제 그 위에 모래를 다시 덮습니다. 자, 넓이가 5m, 이제 더 커지죠, 무덤이. 높이가 지상으로 1m 되는 모래 무덤을 쌓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새를 무덤새라고도 하죠. 이렇게 둥지를 만드는데 4개월이 걸립니다. 4개월. 몇 개월이요? 네, 기억하십시오. 4개월. 자, 구덩이 속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지금? 아까 젖은 낙엽이 있죠. 이 젖은 낙엽이 위에 모래로 덮여서 따뜻해지면 뭐가 발생할까요? 썩으면서 뭐가 발생합니까? 열이 발생하죠. 열이. 우리가 어렸을 때 또 나이 연세 드신 분들은 알 텐데 퇴비를 만듭니다. 이 퇴비를 만들 때 똑같은 원리예요. 그렇게 열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온도가 33도가 되면 다시 이 쌓여있던 모래를 다시 걷어내야 돼요. 그리고 둥지 속에 암컷은 다시 또 알을 낳습니다. 자, 이렇게 6일마다 한 개의 알을 낳아요. 이거 한꺼번에 좀 알을 낳으면 좋은데, 그렇죠? 한꺼번에 알을 딱 낳고 한번 이렇게 파고 덮고 끝내버리면 좋잖아요. 근데 이것을 6일마다 한 개의 알을 낳아요. 그때마다 어떤 일을 반복해야 합니까? 그 깊이 1m의 무덤, 모래 무덤을 파헤쳤다가 또 덮었다가 또 알 낳고 또 덮었다가 파헤쳤다. 이 일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죠. 이 과정은 장장 5개월이 걸립니다. 몇 개월이요? 5개월. 이 5개월에 걸쳐서 최대 25개의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 둥지 속의 온도가 33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목표 온도는 몇 도라고요? 33도. 이 둥지 속의 온도가 33도인지를 알아야 하잖아요. 33도가 되면 파고 이 과정을 반복해야 하는데 온도를 알려면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온도계가 필요하죠. 온도계가. 근데 이 새는 이 몸에 온도계를 지니고 있어요. 수컷은 이 부리로 온도계를 잽니다. 온도를 재기 위해서 모래 무덤에 머리를 박습니다. 그래서 부리와 혀로 온도를 재요. 그래서 온도를 항상 33도 유지하기 위해서 수컷은 부지런하게 이 온도를 측정합니다. 그 부리로 측정할 수 있는 온도는 0.1도 단위, 0.1도 단위로 온도를 측정합니다. 한마디로 이 부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온도계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둥지 속에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알이. 익어버리겠죠? 그러면 이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이 빠져나가도록 어떻게 합니까? 흙과 낙엽의 일부를 긁어내서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열을 내리는 그 일을 하는 것이죠. 반대로 온도가 내려가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3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시 흙과 낙엽을 긁어 모아서 둥지를 이렇게 덮는 것이죠. 자, 이런 작업을 7주에서 8주, 약 2개월 동안 되풀이해서 둥지 온도를 33도 유지하기 위해 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이제 총 몇 개월이 걸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새끼가 부화해서 세상에 나오기까지 총 몇 개월이 걸리는지. 아까 둥지 만드는데 몇 개월이요? 4개월. 알을 낳는데 5개월. 마지막 알이 부화하는데 7주에서 8주, 그러니까 2개월. 총 몇 개월이요? 11개월을 이 고생을 해서 알을 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냥 알을 품으면 되는데. 그렇죠? 그냥 품으면 되는데. 근데 또 고비가 또 있어요. 자, 알에서 이제 깨어나와요. 새끼가. 생존을 위해서 고비가 한 단계 또 남아 있습니다. 자, 알에서 막 깨어나온 새끼, 어떤 환경입니까? 어디 속에 있습니까, 지금? 예, 땅 속에 있어요. 땅 속에. 그렇죠? 예. 깜깜한 무덤 속의 환경에 맞닥뜨리게 되죠. 이 새끼는 아무 도움 없이 15시간 동안 깊이 1m 되는 그 흙을 필사적으로 뚫고 나와야 돼요. 자, 어느 방향으로 뚫고 나올 때 가장 빨리 나올 수 있습니까? 예? 대각선? 대각선으로 뚫고 나오면 죽어요. 어느 방향? 제 손을 보세요. 예, 수직 방향. 최단거리죠, 이게. 예. 자, 힘들게 흙을 파헤치고 이제 막 새끼가 나왔어요. 근데 또 자신을 공격하는 적이 있습니다. 어떤 적일까요? 불행하게도 수컷인 아빠입니다. 그래서 이걸 안 넘겼네요. 죄송합니다. 아까 한 컷을 안 넘겼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대답 늦었네요. 예. 예. 필사적으로 아빠로부터 뭘 해야 하냐? 도망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수컷이 새끼를 알아보지 못해요. 아마 자기가 품어서 깨어난 새끼가 아니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보다 더 고생을 했는데 이 수컷이 새끼를 알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둥지에 접근하는 모든 것을 적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끼는 태어나자마자 아빠로부터 본능적으로 빠르게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이 부모새는 부화한 새끼들을 전혀 돌보지 않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 새끼들이 태어나자마자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이 깃털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1시간 이내에 달릴 수 있고 24시간 이내에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보통 다른 조류들은 태어나면 깃털이 있습니까? 없죠. 아무런 그야말로 아주 연약한 새끼로 태어나죠. 그래서 오랫동안 어미새가 먹이를 가져다 주고 극진한 보살핌이 필요하죠. 그러나 이 새는 태어나자마자 이러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바로 혼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된 것이죠. 자,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왜 이 새는 다른 새들처럼 알을 품지 않고, 그 쉬운 방법이 알을 품지 않고 이 11개월 동안 이 엄청난 수고를 하는 것일까요? 자, 이것이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 지식을 이 말리포울은 터득했을까요? 33도의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지, 또 33도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지, 또 막 부화한 새끼는 자신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 이것들을 모두 부모에게 배웠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로부터 바로 어떻게 한다고요? 태어나자마자 독립된 생활을 하잖아요. 부모에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랜 시간, 또 오랜 시간 나옵니다. 생존에 유리한 특성을 개발하다 보니까 우연히 어쩌다 저절로 알게 된 것일까요? 네,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본능입니다. 네, 본능은 출생 전에 미리 원래부터 본래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본능이라고 합니다. 네, 출생 전에 이미 프로그램된 지식,
지혜를 말하죠. 자, 프로그램된 지식은 누가 있어야 합니까? 프로그래머가 있어야죠. 예, 정보는 우연히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죠. 오직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래머에 의해서만 프로그램이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진화로 설명할 수 없는 이 모든 해답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새 번역 성경으로 번역한 건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누가 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까? 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무엇으로 만드셨죠? 하나님의 지혜로. 네, 지혜로 만드셨다고 말씀하시죠. 네, 오랜 시간, 오랜 경험에 의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본능을 처음부터 주신 것이죠. 자,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리야. 모든 생명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너를 창조한 창조자가 누군지 모르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자, 모른다면 누구에게 물어보라고 하십니까?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귀한 존재로, 하나님을 닮은 유일한 존재로, 또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존재로 누구를 만드셨습니까? 사람. 바로 여러분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존재가, 그 놀라운 존재,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지가 너무 오래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에게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를 알지 못하냐? 그러면 누구에게 물어보라고 합니까?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들이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자, 공중의 새에게 물어봐라. 우리가 살펴봤던 박쥐, 딱따구리, 말리포에게 물어봐라. 그러면 너를 놀랍게 설계 만드신 분이 누구라는 걸 알려준다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땅에게 물어봐라. 지구에게 물어봐라. 지구를 놀랍게 설계하고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거리와 크기와 모든 것을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도록 설계해서 만드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바다의 고기에게도 물어봐라. 그러면 너에게 설명해 줄 것이다. 모든 생물의 생명과 사람의 목숨이 지금 누구 손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 손에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어떤 말이냐? 모든 생명의 주인은 누구의 것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주인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자, 그분이 창조하신 이 만물들, 자연과 동물들, 또 행성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아무런 감각 없이 살아가지 않아요. 자,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러한 세계를 보면서 뭘 하냐면 찬양을 부릅니다. 그 위대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1절 그리고 3절에서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다. 이 시편을 쓴 이 기자는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작품들을 보면서 그냥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마음에 넘쳐나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글로 표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03편 22절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 하나님을 알게 되신 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하고 자기의 영혼을 감동을 받아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자연 만물을 놀라운 이 신묘막측한 자연 만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